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문입니다. 부산에서 드론쇼 코리아가 펼쳐졌습니다. 미래 항공 기술을 엿보는 자리지요. 김웅모 기자가 대한항공과 파블로 항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 드론쇼 코리아 개막일 밤 부산 백스코 앞 공터에 600대의 드론이 나란히 정렬한 뒤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 대의 드론들은 일사불란한 군무로 화려한 불꽃 드론쇼를 펼쳐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 군집 제어 기술과 불꽃 드론 실물 모델을 보유한 파블로 항공이 올해 새롭게 파블로 밀리터리라는 방어용 드론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목표를 탐색하면 타격 드론이 정밀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파블로 밀리터리 호넷 시스템은 전술적 군집 드론을 운영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파블로 항공은 국토교통부 대한항공과 협력해서 항공기 외관 검사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TNS는 기본형 드론은 올해 2분기에 상용화가 예상되어 있고요. 다양한 군의 요구에 맞춘 파생형 버전이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입니다. 스텔스기를 연상시키는 이 기체는 군집 드론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각 드론은 약 1kg의 폭발물을 탑재해 목표 지점에 투하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에 따라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동시에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항공우주사업과 무인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신기술을 내세운 기체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13km 상공에서 24시간 제공하며 100km 밖 목표를 정밀 감시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 항공기가 전 시장 한 편을 차지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소모성 무인 협동 전투기였습니다. 저가의 플랫폼을 다량으로 투입해서 전장에서 전투의 지속성이나 작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임무가 다른데요. 주로 정찰이나 적을 기만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사람이 탑승한 유인기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비행하며 위협 상황에서 대신 피격을 감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소모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자율군집 드론부터 소모성 무인 전투기까지 첨단 항공기술이 집약된 이번 전시회는 드론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며 군사적 활용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자, 계속해서 풍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풍산은 개발 중인 전투 드론들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전용 탄두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배성호 기자입니다. 풍산의 고정익형 전투 드론입니다. 8km에서 종류에 따라 20km 넘게 날아가 목표물의 충돌 후 폭발하는 전투 드론입니다. 경 장갑 차량과 밀집 병력을 공격하는 멀티콥터형 자폭 드론도 드론쇼 코리아에서 전시됐습니다. 풍산이 드론 사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실전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투 실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에 풍산은 우리군 최초로 실제 활성탄을 사용한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실제 활성탄이라든지 연막탄을 활용해서 실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 실험을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정익형 드론이라든지 보급형, 저가의 보급형 멀티콥터형 자폭 드론을 전투 실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풍산이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동축 형태의 다목적 전투 드론은 적 지휘소 또는 두꺼운 철판으로 무장한 중장갑 차량까지 제압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축형 다목적 전투기라는 동축형 전투 드론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소형 전술 차량이라든지 장갑차에 탑재해서 활용 가능성을 좀 판단하고 있고요. 완성된 비행체 외에도 내년부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정익형 드론 사업에도 과감하게 자체 투자를 통해서 개발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드론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번 풍산 부스에서는 이렇게 벽장도 구축이 됐습니다. 드론 전용 탄두와 신관들인데 풍산이 이같이 일반의 탄두 라인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기 탄약을 생산하듯 드론 전용탄까지 연계한 사업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 드론에 장착하거나 부착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탄두를 표준화해서 다른 업체들이 해외 수출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제공드리고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각종 방산 전시에 참가해 드론 기술력을 피력 중인 풍산은 이젠 수주를 통한 제품의 실전 배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자, 오는 4일 국내 첫 대체 거래소가 출범합니다. 약 70년간 이어진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지고 복수시장 체제에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이제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고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유수민 기자입니다. 3월 4일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정규 시장 전으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추가되면서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오후에 전해지는 글로벌 이슈나 기업 공시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특히 직장인 투자자는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옵션이 주어진다는 점, 필요한 분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해외나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옵션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체결하도록 하는 최선 집행 의무도 적용됩니다. 증권사는 최선 집행 의무를 지원하는 S월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두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점차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R이 실제로는 시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기능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도 한국 거래소 대비 최대 40% 낮아지고 중간가 호가와 스톱 지정가 호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상품 확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복수시장 체제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해 800개 종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1000개 이상의 많은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종목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ETF가 거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거래소와 구조가 다른 만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장 시작 전에 단일가 매매를 하지만 대체 거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접속 매매 특성상 가격이 맞으면 즉시 매매 체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프리마켓을 참여할 때는 호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이승건 토스 대표가 토스앱 출시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갑, 카드 없는 삶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5년 이내에 토스 사용자의 절반을 외국인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토스가 앱 출시 10주년을 맞아 토스 10주년 새로운 출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이승건 토스 대표는 지난 10년에 대해 혁신을 발명하고 확산하며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해온 여정으로 표현했습니다. 토스가 나아갈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금융의 슈퍼앱을 넘어 일상의 슈퍼앱으로 진화시킬 방침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과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연결해서 금융의 슈퍼앱을 일상의 슈퍼앱으로 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올해 안에 기술 시스템 개방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문화를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열 생각입니다.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마케팅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토스는 향후 5년간 스타트업에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토스는 편의점 3개사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페이스페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플라스틱 카드와 지갑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도 토스 프론트를 통한 페이스페이 인증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되고 있는 토스 안심보상제를 오프라인 결제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이승건 대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5년 이내에 토스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흑자가 예상되는 토스, 스타트업과 꾸준히 협업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글로벌 슈퍼앱으로 안착하길 기대해봅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빅3 중 하나인 디오가 올해 새로운 임플란트를 출시합니다. 자, 이를 통해 지난해 대비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김종원 대표를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김종원 대표는 취임 첫 해인 지난해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중장기 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CEO 2년차의 올해는 자신이 구상한 사업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주력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이어가는 한편 신제품 출시와 치과 소모품 사업 확대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시장에 서비스나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그리고 호주 그리고 멕시코 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저희 직접 법인을 통해서 시장을 성장을 시키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0%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올해도 더 많은 성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오나비라고 불리는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 치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치과에 공급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보통 일반적으로 치아를 발치를 하면 임플란트는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한 2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디오나비를 통해서 식립된 임플란트가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축을 했던 그 임상 데이터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AR을 접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에서 원장님들이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혜택이 바로 환자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 목표 최소한 50%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개나 정도 국가에 디오 임플란트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70개 국가를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장을 극대화할 시장, 그리고 성장을 준비할 시장, 이렇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별 과제들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하면 저희가 계획한 올해 사업 목표가 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그 이후에 100억 원 가량의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부분은 사업을 성장을 시키고 회사가 건강하게 재무적인 안정감을 가진 이제 성장이 제일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추가를 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소각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승부수는 백화점의 타운화입니다. 이 전략의 한 예로 봐야 할까요? 신세계 백화점의 간판인 강남점 식품관이 국내 최대 규모로 리뉴얼됐습니다. 김판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점 식품관을 600평 규모의 신세계 마켓으로 리뉴얼했습니다. 프리미엄 식재료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백화점 식품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고객들의 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장르가 백화점에서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지 약 100일이 지난 현재 정유경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이마트 회장의 전략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의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며 수익이 나지 않은 전문점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마트 매장이 잇따라 폐점되며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위트파크와 하우스 오브 신세계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강남점 식품관을 국내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개편하며 프리미엄 소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식품관을 강화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화점 전체 매출은 7조 2,4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강남점은 2년 연속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신세계식품관은 특히 VIP 고객 비중이 높은 핵심 매출원입니다. 실제로 강남점 식품관 매출의 60%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고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로바로 도정을 해주니까 편하고 좋아서 여기서 구입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식품관을 국내 최대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이 델리 코너를 마지막으로 강남점 식품관 리뉴얼이 완료되는데요. 오프라인 백화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식품관을 강화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략으로 또 한 번의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학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대동이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운반 로봇 RT100을 출시합니다. 자, 이 로봇은 사용자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무거운 화물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김홍모 기자입니다. 두툼한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한 운반차가 어미를 따르는 새끼 오리처럼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을 분주히 따라갑니다. 대동의 농업용 운반 로봇 RT100입니다. 대동은 농업, 산업용 AI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로봇 전문 자회사 대동 로보틱스를 설립하고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약 2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운반 로봇 RT100은 앞으로 대동이 내놓을 AI,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로봇 시리즈의 첨병입니다. RT100의 자율주행 모델은 사용자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를 위해 대동 로보틱스는 감지 카메라와 AI 기반 로직을 설계했으며 사용자가 착용한 조끼의 색상과 패턴을 인식하는 확률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붉은색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특정 패턴을 반복 학습해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동의 농기계 회사에서 로봇 기업을 맡기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출시가 될 거고 내년부터는 또 방제 로봇, 또 제초 로봇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은 향후 출시될 지능형 로봇들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꾸리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RT100의 위치 확인, 수리 내역 조회, 온도 관리, 배터리 잔량 확인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로봇을 정지시키는 등 각 모델의 특성에 맞춘 조작이 가능합니다. 농기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로봇을 등록함으로써 농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로봇을 접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은 이달에 RT100의 유선 추종 운반 로봇을 먼저 출시하고 이어 자율주행 추종 운반 로봇을 4월 선보일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기아의 네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 EV4가 출시됩니다. 1회 충전 거리가 533km입니다. 국내 전기차 기술과 가격으로 중국 BYD의 한국 진출 기세를 꺾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기아가 보급형 전기 세단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EV4.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으로 설계된 준준형 세단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용량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점이 특징입니다. Currently, customers still face limited choices with many OEMs EV lineups, focused mainly on CUVs and SUVs or derivative EVs based on existing ICE models. With the EV4 and EV2, we will complete Kia's dedicated mass EV lineup by offering new body type options and enhanced in-vehicle experiences.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세단 모델은 선택지가 적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 세단은 테슬라 모델 3, 벤츠의 EQE, BMW의 i5 등 대부분이 수입 브랜드 모델입니다. 기아는 EV4를 프리미엄 세단보단 낮은 가격대로 책정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브랜드 비아디와의 경쟁에서는 브랜드 신뢰도와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워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 EV4는 당사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진 기아 최초의 EV 세단입니다. 더불어 차량 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모드라는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원터치로 조명 공조, 시트를 통합 제어하여 구현되는 휴식 모드와 감상 모드를 통해 멈춰있는 순간까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아는 EV4 기본 모델과 함께 유럽 전략형 모델 EV4 해치백을 함께 출시해 해외 시장 공략도 강화합니다.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전기차 대중화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건설사들이 해외 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온돌, 태양광 패널, 특화 커뮤니티 등 주택에도 한류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사들이 해외 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시장 경쟁이 치열한 데다 사업 부지가 줄어드는 등 국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건설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와 손잡고 뉴질랜드 주택시장을 공략합니다.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주택개발 사업에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참여합니다. 이목을 끄는 건 한국식 주거문화 접목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패널,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개발 사업에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에 진출해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 토지 보상, 인허가, 분양, 그리고 도시관리 운영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대우건설이 맡은 한국형 신도시 수출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 고급 빌라,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완판됐고 상업 용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삼성전자 R&D 센터를 포함해 CJ 등 국내 대기업에 매각됐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타이빈, 끼엔장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이지리아, 인도에서도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도 돋보입니다. 반도건설은 20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5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더보라를 준공했고 현재는 뉴욕 맨해튼 주상복합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부영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지역에 총 2만 가구 규모의 부영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단지, 바닥 난방도 되고 안에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고 조경도 꾸며져 있는 곳들. 그러니까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마을 또는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구조가 해외로 수출된다고 볼 수 있죠. 위험은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주택 사업이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결국은 이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상품 구조를 왜곡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 경쟁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실효적인 경쟁이 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지만. 절판 마케팅 등으로 인해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들을 막겠다는 게 저희가 이제 방향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가깝게 벌어진 12월부터 이제 1, 2월 사이에 벌어진 이런 류의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그 원칙 차원에서 이것들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왜냐면 실제로 그 12월 달 이후에 뭐 87%가 훨씬 넘을 정도로 이제 그런 과도한 그 판매 촉진이 있었던 것이 저희가 통계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드론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머스크도 이젠 값비싼 전투기가 아니라 드론이 대체해야 한다고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은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북에서는 새로운 드론을 만들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휴전선에서도 드론을 탐지할 능력이 안 되고 더 무서운 건 원전 등 핵심 산업 기반 시설은 거의 드론 공격의 무방비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금 탄핵 등 국내 문제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이 공격하는 드론보다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